여러분의 고조할아버지께서 태어나시기 10년 전에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하게 들리죠? 맞습니다. 이는 논리와 시간의 모든 법칙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을 우주의 가장 어둡고 먼 구석으로 향했을 때 그들이 처했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아기들, 즉 희미하고 무질서하며 막 탄생하고 있는 은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이 본 것은 불가능한 과거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망원경은 너무 크고 너무 밝고 너무 성숙해 보이는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벌써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고전 문학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과학자들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수면 유도 강연에서 130억 년이 넘는 과거로 우주의 새벽 그 자체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웹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왜 이 발견이 모두를 그렇게 흥분시켰는지, 그리고 이 불가능한 과거로부터 온 빛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탄생하고 있는 대담하고 거의 환상적인 이론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평선 너머로 함께 들여다봅시다. 본격적인 미스터리에 빠져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도구를 점검하고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여행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빛입니다. 빛은 거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유한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는 어떤 물체에서 나온 빛이든 우리에게 즉시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 별의 경우에는 수년,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것이며 다른 은하의 경우에는 수십억 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망원경은 단순한 확대경이 아니라 진정한 시간여행 기계인 셈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바로 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처음으로 불이 켜진 별과 은하들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도움이 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이 공간 자체를 늘립니다. 먼 은하에서 우리에게 오는 빛이 이 팽창하는 공간을 통과할 때 빛의 파장도 늘어납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빛은 스펙트럼의 붉은색, 즉 더 긴 파장 쪽으로 이동 편이합니다. 은하가 멀수록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경로에서 공간이 더 많이 팽창했으며 그만큼 적색 편의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편의를 측정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몇십억 년 전에 과거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리, 즉 빛의 유한한 속도와 적색 편의가 초기 우주를 관측하는 모든 기본이 되며 오늘날 우리가 다룰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요 탐사 도구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단순히 유명한 허블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는 기술적 도약 그 자체죠. 허블이 우리에게 우주를 향한 창문을 열어주었다면 웹은 과거로의 포털입니다. 빅뱅 이후 최초의 빛을 포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죠.
아주 얇은 금으로 코팅된 웹의 주경, 주층, 은지름이 6.5m로 허블보다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거울은 우주에서 거대한 종이접기 꽃처럼 펼쳐진 18개의 육각형 조각 세그먼트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거울은 훨씬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에 훨씬 희미하고 멀리 떨어진 물체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적외선 영역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적색 편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최초의 은에서 출발한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극도로 늘어나면서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에서 적외선으로 변했습니다. 허블은 이 빛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제한적이었죠. 반면 웹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웹의 민감한 검출기 디텍터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영하 233도까지 극한으로 냉각되어야 합니다. 망원경 자체나 태양, 지구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열이라도 웹에게는 눈을 멀게 하는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웹은 테니스 코트 크기의 거대한 5층 열 보호막, 선실드마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열을 끊임없이 차단합니다. 웹은 허블처럼 지구 궤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위 라그랑 주점 L2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 지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곳으로 망원경이 우리 행성의 그림자 속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공학적 경이로움은 오직 한 가지 주요 목표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바로 우주의 새벽 시대를 들여다보고 우주에서 최초의 빛이 어떻게, 언제 켜졌는지 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웹이 보내오기 시작한 해답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많은 질문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본다는 개념은 저희의 탐사에 있어 정말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주를 거대한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먼 곳의 배가 빛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 신호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 지연된 후에 그 신호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다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모든 배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배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은하가 방출한 빛이 우리를 향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빛이 날아오는 동안 그 은하와 우리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합니다. 은하가 공간을 뚫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은하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팽창하는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주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자는 일정한 속도로 뛰지만 결승선은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죠. 바로 이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때 우리는 250만 년 동안 날아온 빛을 봅니다. 즉, 우리는 그 은하의 과거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적색편이 예를 들어 예스트 값이 10인 은하를 관측할 때 그것은 우주의 나이가 고작 4억 8천만 년 정도였을 때 방출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유아기인 셈이죠. 본질적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일종의 우주 고고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한 겹 한 겹이 곧 시간의 한 겹인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관찰함으로써 우주 진화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어설픈 가스와 별의 응집체부터
우리 은하수와 같은 웅장한 나선 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시간의 가장 깊은 곳, 즉 우주 초창기에는 매우 원시적이고 작고 혼란스러운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가장 초기 단계의 2층을 발굴해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시적인 오두막 대신 이미 완벽하게 지어진 듯한 도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구축해왔던 우주건설의 전체적인 연대표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측정 도구인 적색 편의, 즉 레드시프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언뜻 들으면 복잡한 물리학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 개념은 아주 우아하고 단순합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다가올 땐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땐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빛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광원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주파수가 떨어지고 스펙트럼의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다가오면 반대로 푸른색 쪽으로 치우치겠죠. 하지만 우주론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현상, 즉 우주론적 적색 편의를 다룹니다. 이 경우 은하가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무줄 위에 파동을 그린 다음 고무줄을 쭉 늘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동 자체도 함께 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팽창하는 우주를 여행하는 광자도 우주와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자 세트로 표기되는 이 적색편이 값은 빛이 출발지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 동안 우주가 얼마나 팽창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셋값이 1이라면 빛이 방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크기가 2배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셋값이 2라면 3배로 커진 것이죠. 웹 망원경이 발견한 가장 먼 천체들의 값은 10을 넘어 심지어 13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빛이 방출되었을 당시 우주가 지금보다 11배 또는 14배나 작았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고 뜨겁고 젊은 상태였던 것이죠. 이 적색 편의를 측정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분광학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은하에서 오는 빛을 무지개 모양의 스펙트럼으로 분해합니다. 이 스펙트럼에는 은하의 별에 존재하는 특정 화학 원소와 일치하는 흡수선이라는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흡수선들이 지구 실험실에서 어떤 파장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 위치와 멀리 떨어진 은하 스펙트럼에서의 위치를 비교하여 흡수선이 붉은 쪽으로 얼마나 밀려났는지 계산하고 이를 통해 색값을 도출합니다. 이것이 우주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웹 망원경이 발견한 천체들의 이 측정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광 관측 데이터는 이 은하들이 정말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즉 우주의 깊은 과거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놀라운 성숙도는 오류도 신기루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실제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발견들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전에 과학계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우주 모델, 즉 기존의 세계관이 어떠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델은 표준 우주론 모델 또는 람다 CDM, LCDM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LCDM 모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관측, 계산, 검증을 통해 놀라운 정확도로 대규모 우주를 설명해 온 결과물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크게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물질, 즉 바리온 물질입니다. 우리 자신, 행성, 별 등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물질이죠. 놀랍게도 이 물질은 우주 전체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로 약 27%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흑 물질의 중력적 영향력을 우주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은하들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맺히는 거대한 우주 거미줄 코스믹 웹을 형성합니다. LCDM 모델에서 이 물질은 차가운 암흑 물질 Cold Dark Matter CDM으로 간주됩니다. 즉,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야만 물질이 쉽게 뭉쳐 응집체를 형성하고 미래 은하의 중력적 씨앗 Gravitational Seeds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신비롭고 지배적인 구성 요소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는 우주 전체 에너지 질량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그리스 문자 람다 L로 표시되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중력처럼 작용하며 공간 자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LCDM 모델은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거대 구조 등 수많은 관측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또한 최초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구조 형성 과정은 상향식 bottom-up, 즉 계층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암흑 물질의 작은 덩어리들이 형성되고 이 덩어리들이 일반 가스를 끌어당겨 최초의 별과 외소 은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작은 은하들이 천천히 서로 합쳐지면서 점차 더 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LCDM 모델은 초기 우주에서는 작고 희미한 원시 은하들만 다수 관측되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거대한 은하의 존재는 이 예측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탄생한 이유이자 웹이 목표했던 바로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우주의 새벽 시대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기본 입자들로 가득 찬 뜨겁고 밀도 높은 수프였습니다. 이후 점차 팽창하고 식어갔죠. 약 38만 년이 지나자 우주는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 중성수소와 헬륨 원자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우주는 마침내 빛에 투명해졌고 이 최초의 빛을 우리는 지금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주에는 암흑시대라 불리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우주는 온통 중성가스로 채워져 있었고 별이 아직 탄생하기 전이라 완전한 암흑만이 지배했죠. 이 암흑시대는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1억 년에서 2억 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암흑 물질의 덩어리 속으로 가스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중력에 의해 밀도가 높아지면서 마침내 그 중심에서 최초의 별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새벽기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최초의 별, 즉 3세대 별, Population Tri Star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했습니다. 당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외의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별들은 순수하게 이 두 원소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수백 배나 더 무거울 정도로 거대했고 엄청나게 뜨겁고 밝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명은 고작 수백만 년으로 매우 짧았죠. 이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비로소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뿌려냈습니다. 이 원소들이 모여 다음 세대 별과 행성을 형성했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최초의 은하들은 이 3세대 별들로 구성된 작고 희미하며 무거운 원소가 극히 적은 형태였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 후 이 최초의 별과 은하들이 방출하는 빛이 주변의 중성수소를 이온화시켜 플라스마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이를 재이온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과정이 우주를 오늘날처럼 투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장대한 재이온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암흑시대의 안개를 뚫고 나온 최초의 희미한 빛의 불꽃을 포착해 내야 했습니다. 웹은 이처럼 아름답고 논리적인 이론적 예측을 입증해 줄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늘 그렇듯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JADS, 즉 JWST 심우주 외부 은하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딥 필드로 알려진 하늘의 아주 작은 영역을 수십 시간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장소 중 하나였지만 웹 망원경은 이곳을 완전히 새로운 적외선 빛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먼 은하들 사이에서 적색편이 값이 11, 12, 심지어 13에 달하는 엄청난 후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천체가 JRDS-GS 셋빌샨 0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빛은 무려 134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하를 우주가 고작 3억 3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광학적으로 확인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천문학계에 충격을 준 것은 거리가 아니라 이 은하와 다른 초기 은하들이 가진 특성이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이론이 예측했던 것처럼 작고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밝고 거대했습니다. 일부 은에 포함된 별들의 질량은 수십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토록 초기의 시기에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입니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우주에는 그 시점에 별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예산에 해당하는 보통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들은 이용 가능한 가스의 거의 100%를 별로 바꾸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극도로 비효율적이면서도 빠른 과정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단순히 무질서한 별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관측에서 발견된 시어스 우일리 112 은하처럼 일부는 우리 은하처럼 막대 나선 은하와 유사한 질서정연한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려면 수억 년이 아닌 수십억 년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류나 가능한 다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수치 자체는 완고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배적인 우주론적 모델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될 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비해 너무 크고 너무 밝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불가능한 과거로부터 온 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역설, 즉 질량 역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우주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건축 재료가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준 LCDM 모델은 구조물이 위계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마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대한 성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죠. 먼저 작은 모래 더미를 모으고 그것을 합쳐 더 큰 더미를 만든 다음 탑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벽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우주에서 모래의 역할은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 바리온 물질이 담당하고 이들을 모으는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약한 힘이기에 방대한 공간에 퍼져 있는 물질을 조밀한 구조로 끌어당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은 우주 초기 수억 년 동안은 100만 또는 1000만 태양 질량 정도의 작은 암흑 물질 후광 헤일로만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헤일로가 가스를 끌어당겨 외소 은하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웹 망원경 웹은 항성 질량만으로, 즉 가스와 암흑 물질을 제외한 별들의 질량만으로 이미 10억,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10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별을 만들려면 원래 가스와 암흑 물질 구름은 그보다 10배에서 수리배는 더 무거워야만 했습니다. 이는 빅뱅 후 단 3억에서 4억 년 만에 수천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암흑 물질 헤일로가 형성되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LCDM을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는 몇 명의 작업자와 삽 몇 자루만을 가지고 하룻밤 만에 마철루를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주 건축 속도 계산이 틀렸거나 아니면 초기 건축가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첨단 도구가 있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지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질량 역설은 기존의 세계관에 가해진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에서의 은하 형성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랐거나 아니면 우주의 구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가정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역설은 앞서 언급한 것만큼이나 놀라운데 바로 성숙도 역설입니다. 문제는 이 은하들의 질량뿐 아니라 그들의 모습, 즉 외형에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초의 은하들이 혼란스러운 병합과 격렬한 별 탄생의 결과로 투박하고 덩어리져 있으며 비대칭적인 모습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잘 정돈된 형태가 아닌 마치 우주의 올챙이 같은 것을 볼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웹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언급된 시어스 231류 같은 일부 초기 은하들은 놀라운 수준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밝은 중심부, 즉 팽대부, 불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나선팔과 중앙막대비알, 구조까지 암시하는 원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현대적인 은하에서 원반과 나선팔은 오랜 시간에 걸친 중력적 진화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은하 내의 별과 가스는 마치 회전목마처럼 하나의 평면에서 회전합니다. 은하의 병합 이후 가스와 별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안정화시키고 질서정연한 원반에서 회전하게 만들려면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불과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은 은하에서 이러한 구조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수수께끼입니다. 이는 마치 가공되지 않은 석탄 덩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완벽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은하들의 색깔 역시 성숙도를 나타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푸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하에서 청색은 보통 젊고 무거우며 매우 뜨거운 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적색은 많은 양의 먼지를 의미하거나 더 늙고 덜 무거우며 더 차가운 별들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이 초기 은하들에서 나온 빛을 분석한 결과 이미 1세대는 물론 2세대 별까지 포함하는 혼합된 항성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별의 탄생 죽음 주변 환경에 풍부와 새로운 별의 탄생이라는 순환 주기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구조적, 항성적 성숙도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많은 물질을 한 곳에 빠르게 모으는 것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안에 그 물질의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형태를 부여하고 여러 차례의 항성 진화 주기를 완료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세 번째 측면은 이 고대 항성계들의 화학적 조성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금속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천문학에서 금속이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화학 원소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 우리가 사는 행성과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죠. 하지만 이 원소들은 빅뱅 때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빅뱅은 오직 수소,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원소들은 별의 핵융합로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졌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별들은 이전 세대가 남긴 금속으로 풍부해진 가스에서 탄생합니다. 따라서 은하의 화학적 조성은 그 은하의 나이와 별 탄생의 역사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어린 은하들은 당연히 금속 함량이 매우 낮아야 금속 빈약합니다. 즉, 무거운 원소를 아주 조금만 포함하고 있어야 하죠. 반면에 우리 은하처럼 오래되고 발전된 은하들은 그 반대로 금속이 풍부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불가능한 은하들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그 안에서 탄소와 산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거대한 별들은 이 원소들을 비교적 빠르게 만들어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원소들의 양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우주먼지의 존재였습니다. 그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 양의 금속과 먼지를 축적하려면 이미 여러 세대의 거대 별들이 태어나서 짧은 생을 살고 폭발하는 순환 과정을 거쳤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시간적 제약을 더욱 압박합니다. 우주의 화학적 풍부화 과정은 느리고 점진적이라고 여겨졌는데 우주 초기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는 마치 미친 듯한 터보급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 가속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쩌면 최초의 별들이 우리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서 금속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특이한 형태의 항성 폭발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이 고대 은하들의 스펙트럼에 남아있는 시간의 화학적 흔적은 우리가 마주한 우주 탐정극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는 우주 역사의 초기 챕터를 다시 써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은하 중심에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혹은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입니다. 이들은 은하와 함께 성장하며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중심부인 팽대부 불개의 질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핵심적인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벼운 씨앗, 라이트 시드스. 이론은 초기 우주의 별들이 폭발하고 남은 별 질량 블랙홀에서 초거대 블랙홀이 성장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씨앗들이 주변 가스를 흡수하고 다른 블랙홀과 합쳐지며 점진적으로 질량을 키웠다는 것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 과정입니다. 두 번째인 무거운 씨앗, 헤비 시드스 이론은 거대 가스 구름이 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붕괴하면서 태양 질량의 수만에서 수십만 배에 달하는 초대형 블랙홀이 곧바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즉 웹이 이 분야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웹은 가장 초기의 일부 은하들에서 이미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활동적인 초거대 블랙홀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나이에 비해 너무나 거대합니다. 특히 가벼운 씨앗 이론대로 성장했다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무거운 씨앗 시나리오 역시 초기 우주에서 매우 특수하고 희귀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힙니다. 웹의 관측 결과는 초거대 블랙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출현했고 훨씬 빠르게 성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기존의 개념을 뒤집어 은하가 블랙홀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거대한 블랙홀이 중력적 다시 gravitational anchors 역할을 했고 그 주위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존 표준 모델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들이 훨씬 더 태초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빅뱅 직후 최초의 짧은 순간에 발생한 밀도 요동 때문에 별을 거치지 않고 형성되었을 수 있는 원시 블랙홀, 피라이모디얼 블랙홀스. 가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들이 있었다면 은하와 중심 괴물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완벽한 준비된 씨앗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원시 블랙홀의 존재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은하의 문제는 초거대 블랙홀의 기원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이 곧 다른 수수께끼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역설에 부딪히자 과학계는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 상황을 설명하려는 가설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첫 번째로 제시된 가설은 우리가 최초의 별들이 가진 물리학적 특성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주의 표준 모델 자체는 옳지만 초기 우주의 극단적인 조건에서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3세대 별, population tri로 불리는 최초의 별들은 매우 무거웠으며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였다면 어떨까요? 일부 모델은 수만에서 수십만 태양 질량에 달할 수 있는 초대형 별 슈퍼스타스 혹은 준성 쿼시스타스의 존재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별들은 일반적인 별들의 무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수십억 개의 별이 모인 전체 은하라고 착각한 대상이 실제로는 강착 원반에 둘러싸인 단 하나 또는 몇 개의 초대형 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측된 천체의 비정상적인 밝기, 즉 루미노시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별의 총 질량이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광도인 셈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별들은 폭발 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무거운 원소들을 대량 생산했을 것이고 이는 초기 우주의 급격한 화학적 풍부화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초기 우주에서의 항성 형성 효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가설입니다. 현재 우리 은에서는 분자 구름 내 가스에 극히 일부만이 별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소산됩니다. 하지만 가스가 더 밀집되고 순수했던 초기 우주에서는 이 별 탄생 과정의 효율이 거의 100%에 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별 질량을 매우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이나 우주론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단지 자연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국적인 형태의 별들의 존재가 아직은 순전히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별들의 집합체에서 나오는 빛과 가상의 초대형 별 하나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학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부터 더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향후 관측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문제가 별에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성 요소인 암흑 물질, 다크 매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 LCDM 모델에서 암흑 물질은 차가운 콜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암흑 물질 입자가 느리게 움직이며 중력의 작용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헤일로, 할로를 쉽게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버텀업 구조가 형성되는 계층적 조립 모델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이 완전히 차갑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추가적인 특성이 암흑 물질에 있다면요. 예를 들어 따뜻한 암흑 물질, warm dark matter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입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 작은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신 더 큰 구조만 곧바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은하수 주변의 외소 은하 분포와 같은 다른 관측 결과와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이색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가령 자기 상호작용, 암흑 물질, Self-Interacting Dark Matter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암흑 물질 입자들은 단순히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것 외에도 당구공처럼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헤일로 형성의 역학을 변화시켜 중심부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은하가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암흑 물질이 붕괴하거나 쌍소멸하여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주변 가스와 별 생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심지어 암흑 물질이 단일 입자가 아니라 고유한 입자와 상호작용을 가진 완전한 암흑 섹터, 닥 섹터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가설의 문제점은 매우 추측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아직 단 하나의 암흑 물질 입자도 포착하지 못했으며 그 근본적인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의 데이터는 입자 물리학자들에게 일종의 우주 가속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이 초기 은하를 설명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암흑 물질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은하 형성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바로 그 첫 순간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빅뱅 직후에는 급팽창 코스믹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초고속 팽창기가 뒤따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 동안 우주는 아원자보다 작은 크기에서 자목만한 크기로 급격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급팽창은 왜 우주가 이토록 광활하고 균일하며 평탄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우주 구조의 기원 역시 설명하죠. 이 시기에 발생한 아주 미세한 양자 요동, 퀀텀 플럭추에이션. 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서 은하와 은하단이 자라날 수 있는 밀도의 시한이 된 것입니다. 표준 급팽창 모형은 이러한 초기 요동이 모든 규모에 걸쳐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었다고 예측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느리고 위계적인 구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급팽창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급팽창장, inflationary field에 어떤 특이점이 있어서 작은 씨앗뿐만 아니라 아주 큰 밀도, 씨앗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생성되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비가우스 non-Gaussian 요동은 초기 우주에 거대한 초고밀도 지역을 만들었을 수 있으며 이는 표준 시나리오보다 훨씬 빠르고 일찍 붕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가설은 왜 우리가 아주 초기의 거대한 은하들을 관측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주의 메가시티에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급팽창 도중 또는 직후에 원시 블랙홀, 피라이모디얼 블랙홀스 이 형성되었을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밀도 요동이 극도로 컸다면 그 지역은 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시 블랙홀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무거운 시안이 되어 은하 형성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가장 거대한 우주론적 규모의 관측, 즉 제임스 웹 망원경의 데이터와 가장 높은 에너지, 가장 작은 규모의 물리학인 급팽창 이론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임스 웹의 데이터가 정말로 표준 급팽창 모델을 제고하도록 만든다면 이는 우주론을 넘어 기초 물리학 분야 전체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은하 분포에서의 이상 징후는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바로 그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담하고 급진적이며 어쩌면 가장 매혹적인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별이나 암흑 물질 혹은 인플레이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간 측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요.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면 어떨까요?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우주의 팽창 속도, 즉 허블 상수, 하블 컨스탄트를 측정하고 그 팽창을 특이점 싱귤레리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얻은 값입니다. 이 나이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와 잘 일치하며 표준 우주 모형인 람다 CDM, LCDM, 모델의 다른 우주론적 데이터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만약 이 표준 모델이 불완전하다면요. 오타와 대학의 과학자 라젠드라 굽타는 우주의 나이를 267억 년으로 2배 늘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이상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모델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합니다. 첫째, 그는 1929년 프리츠 츠비키, 프리츠 즈위키가 처음 제안했던 거의 잊혀진 가설인 빛의 피로타일드 라이트로 돌아갑니다. 츠비키는 광자가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떤 이유로 에너지를 잃고 이것이 곧 적색 편의로 나타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과는 무관한 현상입니다. 둘째, 굽타는 폴 디렉, 파울 디라시. 이 제안한 변화하는 기본 상수, Evolving Fundamental Constants라는 개념을 모델에 도입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자연의 기본 상수들이 과거에는 지금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굽타의 모델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적색 편의는 우주의 실제 팽창과 빛의 피로,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변화하는 상수가 더해져 은하 형성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나이가 든 우주에서는 초기 은하들이 성장하는데 3, 4억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들이 관측되는 크기와 성숙도까지 성장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가설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불가능해 보이던 은하들의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문제는 이 해결책이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늙어가는 우주에 대한 논의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왜 과학계가 수십 년 전에 빛의 피로 가설을 거부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설에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광자가 이동하면서 단순히 에너지를 잃는다면
멀리 있는 천체는 더 붉게 보일 뿐만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야 합니다. 광자가 피로해지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입자나 장은 광자의 방향을 바꾸고 산란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먼 은하나 퀘이사의 이미지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부분의 빛의 피로 모델과 모순됩니다. 둘째, 아마도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바로 아야형 초신성 관측입니다. 이 백색 외성의 폭발은 최고 밝기가 항상 거의 같기 때문에 우주론자들에게는 훌륭한 표준 촉광 역할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초신성을 관측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신성이 멀리 있을수록 그리고 적색 편의가 클수록 폭발 과정 자체가 더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초신성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광도 곡선이 시간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지연 효과는 팽창하는 우주 모델에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빠르게 멀어지는 좌표계에서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더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피로 가설은 이 현상을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빛이 단지 피로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시간 지연을 관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 문제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놀라운 정확도로 이상적인 흑체 스펙트럼과 일치합니다. 빅뱅 모델에서는 초기 우주가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빛의 피로가 있는 정적인 우주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왜 이러한 형태를 갖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일치들 때문에 빛의 피로 가설은 원래의 형태로서는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라젠드라 굽타의 모델은 이 피로 현상과 우주의 팽창 및 변화하는 상수를 결합하여 이 문제들을 우회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과학계는 현재까지도 큰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대 우주론이 기반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전체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 LCDM 모델이 우주론의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은 회의론 속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모델들은 초기 은하 문제뿐만 아니라 허블 상수 측정값의 불일치 문제와 같은 불편한 질문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가 제안한 등각순환 우주론 ECCC Conformal Cyclic Cosmology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무한히 이어지는 우주의 탄생과 소멸 주기 속에서 하나의 이온 시대에 불과합니다. 우주가 차갑고 공허해질 정도로 팽창하여 한 이온이 끝나면 수학적 변환을 거쳐 다음 이온의 빅뱅이 시작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전 이온의 정보가 우리 이온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은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원시 블랙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우리 우주를 반드시 더 오래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주의 초기 조건이 이전 순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모델들은 암흑 에너지, 즉 L 람다가 상수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어쩌면 그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다가 이후 붕괴된 초기 암흑 에너지가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 형성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진화하는 암흑 에너지 모델 또는 퀸트에센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중력 이론 자체를 수정한 모델도 있습니다. 우주론적 규모에서 중력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설명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엔디 이론이나 FR, 중력 이론 등은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고도 은하의 회전이나 가속 팽창과 같은 관측 효과를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모델들 중 어느 것도 표준 LCDM 모델만큼의 정확도로 모든 우주론적 관측 결과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 망원경에서 얻게 될 새로운 데이터는 이론가들이 이러한 대안들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성공뿐만 아니라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발견까지 포함하는 보다 완벽한 새로운 표준 모델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론적 위기를 최종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잠시 회의론자의 입장에 서서 질문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측정하거나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이렇게 혁명적인 주장을 할 때는 과학은 항상 의심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정밀 보정 문제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장비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확도로 보정되었지만 먼 천체의 밝기나 색상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한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은하들 자체 내의 먼지 양을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한다면 별의 질량을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지는 청색광을 흡수하고 적색광으로 재방출하여 은하를 더 붉게 보이게 하고 이는 겉보기에 더 오래되고 질량이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항성 개체 모델입니다. 은하의 색상과 밝기를 통해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화학적 구성을 가진 수백만 개의 별에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들은 별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논의했듯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금속 함량이 매우 낮은 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밝거나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의 질량 추정치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우리가 현재 장비의 측정 한계에 있는 천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천체들에서 오는 신호는 매우 미약하며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따릅니다. 지금은 거대한 은하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더 오랜 기간의 관측과 상세한 분석을 거치면 덜 극단적인 결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과학계는 현재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팀이 가능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과 모델을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학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검토 후에도 이상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물리학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섣부른 걱정은 이르며 해답은 기존 도구와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조정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은하나 은하단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더 멀리 있는 물체에서 오는 빛은 이러한 중력 렌즈를 지나면서 일반적인 유리 렌즈처럼 궤적이 휘어집니다. 이 효과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의 멀리 떨어진 물체에 대해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 형태를 호나 고리 모양으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빛의 밝기를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는 자연적인 망원경 역할을 하여 평소라면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을 물체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웹 망원경이 발견한 불가능한 은하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거대하거나 밝지 않은 걸까요? 우리와 그 은하 사이에 있는 거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가
단지 그들의 빛을 증폭시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항상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들은 초원거리 은하 후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잠재적인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 즉 눈에 보이는 은하나 은하단의 존재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문제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단순한 암흑물질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강한 중력 렌즈 효과는 보통 물체의 형태에 특징적인 왜곡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은하들 중 상당수는 그러한 왜곡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대칭적인 모습이죠. 물론 형태를 크게 왜곡하지 않으면서 밝기만 미세하게 증가시키는 약한 렌즈 효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는 이 효과를 고려할 경우 가장 극단적인 후보들이 표준 모형과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한 범위로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가 이 이상한 천체 집단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고 하늘의 여러 영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하가 우연히 렌즈 뒤에 위치하는 행운이 우리에게 따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요소이며 고대 은하의 실제 특성을 우주의 신기루가 만들어내는 환상과 분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반드시 면밀하게 모델링하고 고려해야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우주론의 위기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과학이 가장 훌륭하고 짜릿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기존의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지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고 창조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19세기 말, 많은 물리학자들은 세상의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의 고전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에 작은 구름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흑체 복사 문제와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였죠. 이 작은 구름들은 결국 물리학의 두 가지 가장 위대한 혁명, 즉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설명 불가능한 은하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지평선 위의 구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데이터 수집과 가설 제기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과학자 그룹들이 보수적인 설명부터 가장 급진적인 설명까지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가설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문제가 별의 모델 자체에 있다면 이국적인 별의 화학적 지문을 찾기 위해 더 상세한 스펙트럼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천체 물리학적 현상에서 그 징후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생각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가설이 맞다면 이는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 등에서 검증 가능한 예측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탐정의 수사 과정과 같습니다. 현장, 즉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있고 용의자, 즉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고 대질 신문을 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논문 하나, 새로운 관측 결과 하나가 이 수사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적으로 설명이 다소 평범한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히 우주 먼지의 양을 과소평가했다는 식으로 이러한 탐색과 논쟁, 검증의 과정 자체는 우리 과학을 더욱 강력하고 정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급진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이 일으켰던 것과 같은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주론에 관심을 갖기에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수수께끼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계획일까요? 해답을 찾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더 깊고 정밀한 관측입니다. 웹 망원경이 초기에 이뤄낸 발견들은 측광학, 즉 여러 필터를 통해 물체의 밝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은하의 적색 편의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미 언급했던 분광학, 즉 빛을 전체 스펙트럼으로 분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스펙트럼은 은하의 정밀 진단서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적색 편의를 정확히 측정하고 가스의 화학적 조성, 별의 나이, 회전 속도, 그리고 활동성 블랙홀의 유무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웹 망원경은 가장 흥미로운 초기 은하 후보들을 대상으로 수백 시간에 걸쳐 심층적인 분광 데이터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수많은 가설을 검증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측한 것이 평범한 별들의 무리인지 아니면 단 하나의 초거대 별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원소의 양을 측정하여 화학적 농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은하 중심부 블랙홀의 질량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웹 망원경 외에도 다른 관측 장비들이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40m 거울을 가진 차세대 지상 망원경, 즉 초거대 망원경 ELT은 이 초기 은하들을 훨씬 높은 해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미래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은 광범위한 하늘 탐사를 수행하여 수천 개의 초기 은하들을 찾아낼 것이며 이 통계 자료는 무작위적인 변동과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을 구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이론 물리학자들 역시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초기 우주의 더욱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암흑물질의 다양한 특성, 최초 별의 유형, 인플레이션 모델 등 여러 물리적 가설들이 적용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웹 망원경의 실제 관측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어떤 모델이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측과 이론의 시너지입니다. 관측이 이론에 질문을 던지면 이론은 새로운 관측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아주 초입에 서 있습니다. 불가능한 은하들의 수수께끼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과감하게 상상하며 어쩌면 완전히 새롭고 더욱 놀라운 우주를 발견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의 새벽으로 떠났던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요? 인류 공학 기술의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먼 과거를 들여다보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후 불과 몇천 년 만에 이미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고 밝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화학적으로도 풍부한 은하들이었죠. 이 불가능한 과거로부터 온 빛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우주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온 표준 우주론 모델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많은 가능한 가설들을 검토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오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의 보정을 잘못했거나 최초 별들의 속성을 잘못 모델링했을 수도 있죠. 혹은 그 해결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용하는 신비로운 암흑 물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주의 첫 순간을 설명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나 은하들이 진화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가정하여 우주의 나이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설은 우리를 물리학과 천문학의 새롭고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수수께끼이기 때문이죠. 제임스 웹은 우주론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한 논쟁과 미래의 발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지도가 눈앞에서 새로 그려지고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우주의 미스터리에 저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면 과학 강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식의 경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가설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완전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머나먼 은하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